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주도 별장과 15억. 제 아들은 제주도에 호화로운 집을 샀다며 제게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껏 충분히 모으셨잖아요. 이제 가족을 도울 때예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저를 상대로 15억 원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일 판사님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차가 식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저는 온기도 맛도 느끼지 못한 채 찻잔을 들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이웃집 화단이 보였습니다. 몇 주째 가지치기를 하려고 마음만 먹고 손을 대지 못했던 바로 그 장미들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중요하지만 불쾌한 일을 앞둔 듯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62의 나이에 저는 모든 것이 멎는 순간이 불길한 징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불행은 늘 고요함 속에서 가장 자주 스며드는 법이니까요. 초인종이 울린 것은 정확히 9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렌즈로 확인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이라는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는 항상 똑같은 자세로 서 있습니다. 어깨는 뒤로, 턱은 앞으로. 마치 회사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요. 어머니 집 문턱에서 말입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며느리 서아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은 시간임에도 미용실에서 막 나온 듯한 머리에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죽 서류철이 들려 있었는데 마치 방패라도 되는 양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민준이가 늘 짓던 비즈니스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서는 온기 대신 연습된 정중함의 냉기가 느껴진 지 오래였습니다. 커피 사왔어요. 아들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커피 한 잔 값이 제 일주일치 커피값과 맞먹는 그 카페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4건 있는데. 저는 대답했지만 결국 문을 열어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이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 때문도 피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 무게감이었습니다. 아무 용건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닐 때 느껴지는 무게. 그들의 눈은 제 거실을 빠르게 기계적으로 훑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요. 평가하고 계산하고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아는 소파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15년 전 남편과 제가 소박하게 살며 10원 한 장 아껴가며 샀던 바로 그 소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고른 이 꽃무늬 천이 소박하지만 정겹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색이 바래고 닳았지만 그래서 더 정이 가는 물건입니다. 서아의 비싼 청바지 옆에서 그 소파는 유독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집이 좁다, 모든 것이 낡았다,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건 그냥 벽이 아니라 제 인생이니까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머님. 그녀가 입술을 섬세한 미소 모양으로 만들며 말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셨나 봐요. 아니, 잘 잤어. 저는 제 안락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의자였습니다. 남편이 제 50번째 생일에 선물해 준 것이었죠. 지금은 가죽이 갈라졌지만 의자는 여전히 제 몸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감싸주고 안정시켜 주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야? 두 사람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가족 간의 말없는 눈빛이었지만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 이 방에 없는 사람처럼요. 민준이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그 버릇을 압니다.
10대 때부터 불편한 부탁, 대개는 돈 문제일 때 저렇게 하곤 했습니다.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아들이 말을 시작하며 제게 번쩍이는 브로셔 한 부를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쓰는 것처럼 두껍고 화려한 사진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찾았어요. 바로 그 집을요. 표지에는 호화로운 저택이 있었습니다. 새하얀 기둥, 수영장, 창문 바로 뒤로 펼쳐진 바다, 광고에서나 나올 법한 거대한 주방, 제주도예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마치 자신이 직접 지은 듯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아름답구나.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들을 위한 곳도 아니었죠. 이건 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침실 4개, 욕실 5개, 서아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전용 해변도 있고요. 바다 전망 테라스에 아이들을 위한 별도 공간도 있어요. 아이들이 편안해할 거예요. 아이들은 6살 쌍둥이 민우와 미나였습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항상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떠날 시간만 재고 있었고, 아이들은 태블릿과 만화 영화 사이를 오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좋게 들리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빛은 단순히 가족 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긴장되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더 가까이 다가와 협상기술 강의에서나 보여주는 열린 대화 자세로 손을 모았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주택담보대출에 보증인이 필요해요. 마치 스위치가 딸깍하고 눌린 것 같았습니다. 방안이 싸늘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매번 똑같은 표정으로 자신에게 빚진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어른의 얼굴이었습니다. 보증인이라.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해 되뇌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서아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민준 씨 수입도 안정적이고요. 그냥 은행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요즘은 다 그래요. 금액은? 저는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물었습니다. 15억. 민준이가 마치 가방이나 냉장고 얘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요식행위일 뿐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내실 돈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시 사진 속의 집을 보았습니다. 하얀 외벽, 야자수, 푸른 물, 물론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저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번쩍이는 표지 뒤에 제가 모아온 모든 것, 제가 희망했던 모든 것, 남편과 제가 평생을 아껴온 모든 것이 서 있다는 것을 갑자기 느꼈기 때문입니다. 50년간의 절약, 휴가도, 외식도, 사치도 없었던 50년. 낡은 소나타, 수선에서 쓴 커튼, 할인 상품만 골라 사던 습관. 그 모든 것은 오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다. 저는 말했습니다. 망설여서가 아니라 잠시 숨 돌릴 틈을 줄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준이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미소는 억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생각을요? 어머니, 이건 그냥 보증일 뿐이에요. 돈 내실 일도 없다니까요. 그럼 왜 내 서명이 필요한 거니? 아들은 말을 더듬다가 서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니 온기나 사랑이 아닌 압박을 가하는 도구처럼 하나의 논것처럼 들렸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이 안정을 쌓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단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많은 것을 희생했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에요. 민준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쓰실 일은 없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막 은퇴 후의 삶을 꿈꾸기 시작했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민준 씨. 서아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손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유감의 말 한마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힘들었지만 일어섰습니다. 너희들 이제 그만 가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그만하세요. 너무 극적으로 만드시네요. 민준이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은혜를 베푸는 듯한 거만한 톤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 모든 걸 생각해서 그냥 부탁 하나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날 위해 뭘 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언제 그냥 보고 싶어서 온 적 있었니? 언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부 물으려고 전화한 적 있었어? 저흰 바빠요. 일, 아이들, 신경 쓸 일이 많다고요. 하루 종일 혼자 앉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순 없잖아요.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 제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가,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아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민준이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며칠 시간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끌지는 마세요. 집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문은 조용히, 거의 정중하게 닫혔지만 그 뒤에는 남편과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공허함과 서류 뭉치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에서 서류를 집어들어 읽어보려 했지만 눈은 피곤했고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조건, 이자, 용어, 낯선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수억 원에 달하는 진짜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모든 것이 제게 떠넘겨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거의 30년을 보낸 바로 그 방. 안락의자, 담요, 책장, 사진. 제 집, 우리의 집. 서아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초라하겠지만 저에게는 요새였습니다. 50년간의 분별 있는 삶. 저는 항상 모든 것을 계산하고 저축하고 모았습니다. 단순하지만 튼튼한 것을 샀습니다. 통장에 돈을 넣었고 대출을 받지 않았으며 빚내서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라 단지 신중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았을 뿐입니다. 우연에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도록 전화벨이 예고 없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옆집 김영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새 집 건너 사는 이웃 과부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약간 쉰 듯했습니다. 댁에 민준이가 나가는 거 봤어요. 괜찮아요?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김영희 씨는 자기 집 부엌에서 전화기를 든 채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도 비난도 아닌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습관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침묵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니, 안 괜찮아요. 전혀요. 우리 집으로 와요. 그녀가 군말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커피 끓여줄게요. 시내에서 파는 그 비싼 멀건 커피 말고. 저는 다시 서류를, 번쩍이는 집 표지를, 손이 떨리는 그 숫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옷을 입고 열쇠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씨의 집에서는 계피와 갓 내린 커피 향이 났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낡은 주전자로 끓여주던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는 찻잔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얗고 푸른 가장자리에 꽃무늬가 그려진 얇은 도자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소박하고 조용한 배려가 담겨 있어서 갑자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앉아요. 그녀가 창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얘기해봐요. 대개 아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는 그녀가 남편과 사별하고 이사 온 후로 8년째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단번에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산책과 대화, 설탕 2스푼을 빌려주는 것 같은 소소한 일들 속에서 단단해졌습니다. 같은 일을 겪은 여자들 사이에 말없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3 이후의 3. 아들이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서달래요. 저는 찻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15억 원짜리요. 제주도에 있는 집, 바다, 수영장, 욕실 5개. 김영희 씨의 손이 찻잔과 함께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요. 선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전직이 교감 선생님이었던 것처럼요. 그런 큰 돈과 관련된 일 중에 그냥 형식적인 건 없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그들을 내보냈어요. 잘했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거의 전문가다운 집중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직감은 뭐라고 해요? 직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언제였을까요? 언제부터 그것을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갑자기 민준이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제 내면의 느낌보다 더 무게 있게 느껴졌을까요? 이건 함정이라고 말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서명하면 남편과 제가 수년간 모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왜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단순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는 제 아들이니까요. 저는 33년 동안 그를 위해 사는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아니라고 말하고 그의 서운함을 견디는 것이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우니까요. 지쳤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과 다투는데 지쳤어요. 아들이 원하는 걸 주지 못할 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지쳤어요. 김영희 씨가 제 손 위에 자신의 따뜻하고 차분하고 진실된 손을 얹었습니다. 선영 씨, 자신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을 파괴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의 어머니죠. 그가 마지막으로 그 사실이 중요한 것처럼 행동한 게 언제였어요? 그 질문은 저를 때렸습니다. 대답할 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냥 전화한 게 언제였죠? 제 안부를 물은 게 언제였죠? 어딘가에 초대해 준 게 언제였죠? 3년 전에요. 저는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그때 제 손을 잡아줬어요. 김영희 씨는 이해와 고통이 담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은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더 가까워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재산을 세기 시작하죠. 그가 미리 계획했다고 생각하세요? 내 생각에 그는 당신이 3년 동안 혼자 사는 것을 지켜보면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당신에게 아파트가 있고 저축이 있다는 걸 봤겠죠. 그는 멍청하지 않아요. 단지 그것을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죠. 마치 창문이 활짝 열리고 찬바람이 심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추워졌습니다. 그 서류들을 다시 봐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줄까요? 아니요. 제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가슴에 무거운 짐을 안고 그녀의 아파트를 나섰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치 벽처럼, 지지대처럼 곁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브로셔, 서류 뭉치, 모든 것이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읽고, 파고들고, 분석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줄 하나하나. 보증인은 연대 책임을 진다. 주채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부탁도 아니었고 보증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꿈에 서명하는 것이었고 만약 잘못되면 제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집으로, 제 인생으로. 저는 전화기를 들어 민준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는 바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전화하실 줄 알았어요? 서류 보셨어요? 봤어. 저는 차분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들리는 것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좀 있어. 물론이죠. 물어보세요. 뭐가 이해가 안 되세요? 여기 연대 책임이라는 항목.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렴. 잠시 멈춤. 그건 그냥 표준 문구예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다시 잠시 멈춤, 더 길게. 그건 만약 저희가 갑자기 갚지 못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은행이 어머니께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만약 내가 갚지 못하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시네요. 대답해. 내가 갚지 못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니? 침묵.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럼 은행이 담보를 압류하겠죠. 그러니까 집이나 서류에 명시된 자산을요. 두 집 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집. 제 유일한 집. 남편과 제가 처음으로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산 아파트. 제가 민준이를 키웠던 곳. 사진과 추억. 평온함 속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던 곳. 알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래도 괜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 월급도 많고 다 안정적이에요. 저희는 그냥 은행에서 신청을 통과시켜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왜 서한의 부모님께는 부탁 안 했니? 그분들은 그 정도의 신용도가 없으세요. 신용도, 제가 신용도였습니다.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준 어머니도, 아들의 과외비를 대기 위해 제 폐물을 팔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용도였습니다. 생각 좀 더 해봐야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목소리에 제가 10대 시절부터 알던 짜증이 나기 시작할 때의 그 톤이 섞였습니다. 집주인이 금요일까지 답을 기다려요. 오늘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줄지 아니면 마침내 자신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3일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말해줄게. 저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방은 어두워졌습니다. 서류는 증거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제 피난처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담보물이자, 목표물이자, 표적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영 선생님 되시죠? 저 지수예요. 김지수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이름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지수. 민준이가 대학 시절에 사귀었던 바로 그 여자아이. 명절 때마다 와서 제가 요리하는 것을 돕고 남편의 농담에 웃던 아이. 그녀 이후에 갑자기 서아가 나타났었죠. 물론 기억하고 말고 잘 지냈니? 네, 잘 지내요. 그냥 민준 씨가 어머님께 대출 보증을 부탁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님께서 아셔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뭔데?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전화로는 좀, 우리는
다음날 시내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제 얼굴만 비쳤고 머릿속에서는 그녀가 뭘 알고 있을까? 내가 모르는 뭘이라는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서류는 여전히 밝고 번쩍이며 매력적으로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처음으로 저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수와 만나기로 한 카페는 일부러 옛날 분위기를 낸 곳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등나무 조명, 조용한 음악, 그리고 실제 가격보다 3배는 비싼 커피.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창가 구석 자리를 잡고 차를 한 잔 시켰습니다. 심장이 커피 때문이 아니라 예감 때문에 더 크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약속한 10시 정각에 들어왔는데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담하고 단정하며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조용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한 단발머리로 더 짧아졌고 옷차림은 군더더기 없는 정장 스타일이었습니다. 진지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박선영 어머님. 그녀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가 전화해줘서 고맙지. 저는 그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눈빛에는 불안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벌써 여러 해가 지났고 저한테는 원망 같은 건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민준 씨가 어머님께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제가 아는 걸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니까요. 어떻게 알게 됐니? 저는 지금 법무법인 한결에서 일해요. 부동산 관련 사건을 담당하죠. 민준 씨가 사려는 제주도 집. 저희가 매도인을 알아요. 저희 오랜 고객이거든요. 이번 거래에서 저희가 그분을 대리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요. 지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 잠금을 풀고 제게 사진 한 장, 신용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들 이름으로 된 대출 신청 거절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신청서는 3주 전에 거절됐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채 부담이 너무 높아요. 신용카드 빚이 많고 자동차 할부금도 마이너스 상태예요. 지금 사는 아파트 대출금도 이미 연체된 상태고요. 주변 세상이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자신있게 월급으로 충분하고도 남아라고 말했는지, 얼마나 가볍게 손을 내저으며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라고 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모든 게 괜찮다고 그냥 서명만 필요하다고 했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사실은요, 지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없이는 은행에서 신청서 검토조차 안 할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보험이 아니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죠. 그리고 그녀는 출력물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이 이미 지불됐어요. 이건 반환되지 않는 돈이에요. 금요일까지 계약서에 서명이 안 되면 그 돈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1억 5천. 저는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건 사실상 그에게 없는 돈일 거예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빚에 대해서도 연체에 대해서도 이미 그런 큰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건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었구나.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나를 재앙 속으로, 남의 계산 착오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였어. 바로 그거예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녀가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저희가 왜 헤어졌는지 모르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때 그들의 일에 끼어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그냥 어느 날 그렇게 됐다고만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잠시 고향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가 우리가 완전히 헤어지기도 전에 서아 씨를 만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서아 씨와 함께하면 더 많은 전망이 있고 그녀가 제가 줄 수 없는 것 인맥, 수준, 지위를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넌 그런 대우를 받을 아이가 아니었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걸 기억하고 깨달았어요. 만약 그가 이익을 위해 관계를 쉽게 포기했다면 돈 문제가 걸렸을 때 어머님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군말 없이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카페에 앉아 그녀가 남겨준 신용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온통 빚, 마이너스, 연체 기록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고 공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는가 하면 아래 저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낙하 중이었고 저를 함께 끌고 가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운전대를 구명조끼처럼 꽉 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계획이다.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찾아왔던 것이다. 집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브로셔, 마치 서명을 기다리는 덫처럼. 제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라고 떴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일부러 부드럽게 꾸민 듯했습니다. 어제 대화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만약 어머님께서 그래도 망설이신다면 저희가 집 지분의 일부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한 5% 정도요. 어머님도 이 일에 참여하시는 거니까요. 저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모든 빚을 제 어깨에 지게 될 집의 5%, 남의 꿈의 5%, 반평생 모아온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꿈의 5%. 관대하구나.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그냥 보증인이 아니라 공동소유주처럼 되시는 거죠. 정확히 뭐의 공동소유주? 물론 제주도 집이죠. 전망 좋은. 만약 너희가 돈을 못 갚으면? 문제가 생기면 내 5%는 어떻게 되니, 민준아? 잠시 멈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만약 은행이 압류 절차를 시작하면 물론 모든 참여자가 자기 지분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빚까지 지게 되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어머니,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시네요. 너는 최선의 경우만 생각하는구나. 편리하지, 그렇지? 그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 이미 계약금 냈지. 네. 하지만 그건 얼마나? 어머니, 민준아, 액수가 1억 5천만 원. 하지만 그게 그런 돈이 어디서 났니? 어머니,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 왜냐하면 너는 지금 내가 너를 구해주길 바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평생 처음으로 자문했어. 만약 네가 우리 둘 다 바닥으로 끌고 가면 누가 나를 구해줄까?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흰 그냥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미 투자했다고요. 근데 어머니가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고 계세요. 생각 좀 더 해볼게.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남편과 저의 것이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아들이 선택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관심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확신을, 안전망을, 제 노후를, 제 평온을.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김영희 씨가 텃밭에서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목요일, 그는 금요일까지 답을 기다립니다. 저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게 그것을 소리내어 말할 용기가 충분할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산기와 남편과 저의 저축 내역이 담긴 낡은 서류철을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금 명세서, 연금 내역, 우리가 아껴왔던 모든 것.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끈질기게 계속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바로 그 아파트는 현재 약 7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축 예금 계좌에는 약 2억 원이, 연금 계좌에는 거의 1억 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10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걸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모험도, 대출도, 도움도 없이 정직한 노동으로 이룬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제게 서명해달라고 하는 그 주택담보대출은 15억 원짜리였습니다. 만약 그가 갑자기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지수와 대화한 후 저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빚은 제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뿐만 아니라 머리 위 지붕을, 안전을, 제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모든 것을, 남편과 제가 수년간 소박하게 살았던 이유 자체를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차를 끓이고 참지 못해 우리의 오랜 지인인 김철수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 응답기에서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업무 시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박선영입니다. 긴급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증에 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능하신 대로 바로 전화 주세요. 해가 막 떠오를 때 저는 마침내 불을 껐습니다. 잠든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주전자가 끓는 소리, 창밖의 새들이 아침 노래를 시작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무 늦을 것이라고. 김철수 변호사님은 정확히 8시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시간을 잘 지키셨습니다. 박선영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주도 집 이야기, 민준이의 설득, 지수 이야기, 빚 문제,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서류들까지. 그는 묵묵히 들으며 가끔 날짜, 금액,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그냥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드님과 똑같은 제2의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드님이 돈을 갚지 않으면 모든 의무는 온전히 선생님께 넘어옵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만약 아들이 압박하기 시작하거나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담보에 대해 물었을 때에 그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던 모습, 그리고 서아가 그 모든 것을 돌처럼 굳은 정중함으로 묵묵히 지지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은 제가 동의하는 데 익숙해요. 그렇다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모든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을 저장하세요.
협박이 있다면 기록하시고요. 이것은 이미 갈취를 목적으로 한 압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제 재산에 강제로 제 서명 없이 접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물론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들에게 집 열쇠가 있다면 그건 해결해야 합니다. 그에게 열쇠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금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한 세트를 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렇다면 오늘 당장 자물쇠를 바꾸세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 더. 은행에 가셔서 본인 직접 방문과 신분증 2개 없이는 어떠한 거액 거래도 할 수 없도록 금지를 설정하세요. 이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갱신하세요. 모든 것이 허점없이 명확하게 정리되도록요. 그가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명확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침내 남들이 제게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자물쇠는 이 시간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예전처럼 전화도 초대도 없이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90년대 말부터 돈을 보관해온 바로 그 은행이었습니다. 이 과장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고 바로 차를 권하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박선영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일 때문에 왔어요. 이 과장님. 예금 접근 조건을 변경하고 전체적으로 믿을 만한 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민준이가 남겨둔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꼼꼼히 읽고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다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액이 매우 큽니다. 정말로 서명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만약 제가 서명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그리고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서명하셨다면 선생님께서 전액에 대해 책임지셨을 겁니다. 미납 씨 은행은 선생님께 찾아갔을 겁니다. 추심, 연체료, 이자, 재산 압류 등 모든 절차가 그대로 진행됐을 겁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면 연체 시 선생님의 아파트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연금 저축도 동결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할 경우 일부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을 걸어주세요. 500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는 반드시 제가 직접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와야만 가능하게요. 지점장님 확인을 거치더라도요.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언장 갱신도 원하십니까? 저희 지점에 법률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원해요. 예약 좀 잡아주세요. 은행을 나섰을 때 밖에는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었고 저는 갑자기 제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도와달라고, 서명만 해달라고,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불려다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계를 설정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느낌이었지만 아주 올바른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막 주전자를 올리고 있을 때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창밖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긴장된 얼굴. 문으로 다가와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기더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문이 안 열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를 조금 서 있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열쇠가 안 맞아. 자물쇠 바꿨어? 응, 오늘 아침에. 왜? 여긴 내 집이니까. 그리고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는 내가 결정하기로 했어. 그의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그것을 재빨리 정중함 뒤로 숨겼습니다. 무슨 보안 문제라도 생겼어요? 아니, 그냥 누가 언제 들어올지,
내가 직접 결정하고 싶어서. 어머니, 저를 불안하게 하시네요. 이 모든 게 그 집 때문이죠? 들어와. 얘기 좀 해야겠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거실 테이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서류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것에 서명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정하셨어요? 결정했어.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우리 어른답게 얘기해야지. 그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 잡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세요. 저희를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민준아, 나는 보증인이 되지 않을 거고 그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거야.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정중함에서 차가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를 안 도와주시겠다고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위해 나와 내 아버지가 쌓아온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저희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너는 나한테 많은 걸 말했지. 하지만 진실은 말하지 않았어. 저는 지수가 남겨준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너는 은행이 거절했다는 말도, 내게 이미 연체가 있다는 말도, 너희가 2년 전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 그는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그 모든 걸 숨기고 내가 서명하기를 바랐다는 거야.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예전에 동료들에게 통했던 그 목소리로 바꾸었습니다. 부드럽고 논리적이며 거의 다정한 목소리. 어머니,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죠. 저희는 그냥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이 집은 기회라고요. 저희가 어머니께 참여를 제안하잖아요. 이건 투자예요. 이건 투자가 아니야. 이건 덫이야. 그리고 나는 그 덫에 걸려들지 않을 거야.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보기 두려워했던 그 얼굴, 화나고 요구하는 얼굴만 남았습니다. 그럼 거절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심이에요? 나는 내 안전을 지키는 거야.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하는 거야. 어머니는 62이에요. 아파트에 혼자 앉아서 쓰지도 않을 돈이나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현명한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나와 남편과 함께 직접 벌었다는 것. 남의 허영심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이제 안 계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욕심을 부리고 계세요. 저희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됐는지 말할 거예요. 나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책임감 대신 허세를 선택했다고 말할 거야.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이 아닌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가족도 손주도 없이 혼자 남게 될 거고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민준아. 그는 말없이 나갔지만 그의 등에서 저는 분노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고 오랜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집어들어 벽난로에 던졌습니다. 불꽃이 빠르게 그것들을 삼켰습니다. 남은 것은 제뿐이었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민준이는 계약금을 잃고 집을 잃겠지만 저는 제 집을 지킬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는 화요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 담보대출 서류를 태워버린 지 정확히 3주 후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가져왔는데 법무법인 직원인 듯 정중하고 약간 민망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전달만 하는 사람이라서요. 그가 인쇄된 두꺼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고마워요, 총각. 문을 닫고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봉투에는 피고 박선영과 소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제가 모르는 지수가 일하는 곳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페이지를 훑었습니다. 건조한 법률 용어들이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15억 원. 그는 제가 구두로 보증을 약속했고 그들이 제 지원을 믿고 일을 진행했는데 제가 갑자기 거절하여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히스테리도 눈물도 없이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철수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드님이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군요. 제가 요점을 다시 설명하자 그가 되물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가 거의 혐오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설령 선생님께서 전화로 무언가를 약속하셨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오직 서면 약정만이 유효합니다. 그는 선생님께서 겁을 먹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겁먹지 않으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법정에 가서 이 주장을 박살낼 겁니다. 그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로감과 놀라운 안도감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설득하거나 부탁하거나 압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제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5분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기엔 이미 다 보신 것 같네요. 봤어? 저는 일이 법정까지 가길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만든 거야. 나는 그냥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야. 저희는 어머니의 지원을 믿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암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약속을 이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른 척 하셨잖아요. 나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 그리고 나중에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했지. 우린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저는 침묵했습니다. 만약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가 이미 억제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양보하실 수 있어요. 그냥 계약금 그 1억 5천만 원만 보상해 주시면 소송을 취하할게요.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쁨이 아닌 씁쓸함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내 집을 위험에 빠뜨리기를 거절한 것에 대해 너희에게 돈을 지불하길 바라는 거니? 저는 모든 것이 조용히 평화롭게 해결되길 원해요. 재판은 언제나 진흙탕 싸움이에요. 어머니께서 그런 걸 원하세요? 너는 원하니? 네,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걸. 무엇 때문에? 어머니가 남의 모험에 서명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정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너는 돈을 추구하는 거야.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제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불안도, 서운함도 아닌 명료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게는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돈도 벽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을. 1시간쯤 지났을 때 김영희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쿠키가 담긴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엄격했지만 지지가 가득했습니다. 들었어요. 동네가 벌써 시끄러워요. 그녀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사과할 생각은 하지 마요. 그럴 생각 없어요. 아들이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다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겁주려는 속셈이겠죠. 그래서 당신은요? 저는? 아니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선을 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김영희 씨는 자신이 가져온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나도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 손녀가 좀 도와줘서 자료를 모았죠. 안에는 사진, 출력물, 소셜미디어, 스크린샷이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든 서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와인잔을 손에 든 민준이의 휴가 사진, 모두 지난 1년 동안의 것이었습니다. 날짜가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과시적인 글귀들과 함께요.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겨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다는 시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거 다 며느리 SNS 페이지에서 나온 거예요. 공개 계정이라 닫지도 않았더라고요. 날짜랑 장소도 다 있어요. 저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요구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더 있어요. 김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들 파산 신청서 사본이에요. 2021년 사유는 의료비 지출,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법정에서 선서하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 거짓말을 했다면 지금 거짓말하는 걸 뭐가 맑겠어요? 저는 이 서류들을 저를 비상구처럼, 은행처럼, 구해줘 버튼처럼 이용한 남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고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진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류도 있었습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되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 동네 전체가 당신 편에 설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모든 걸 봐왔어요. 단지 당신이 예전에는 참았을 뿐이죠. 이제 저는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잡혔습니다. 첫 번째 예비 심리는 2주 후에 열렸습니다. 낡고 벽이 벗겨지고 다리가 흔들리는 의자가 놓인 구청의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김철수 변호사님과 함께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아무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시작하기 1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에 진지한 표정, 그리고 자기 머리보다 3배는 커 보이는 서류 가방을 든 젊고 자만심에 찬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서아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검은 드레스에 단정한 머리를 했지만 마치 장례식에 온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돼서 유감입니다. 넌 어떻게 되길 바랐는데?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소송을 걸었잖아.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피고야. 존댓말을 쓰도록 해. 그는 움찔했습니다. 서아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미소 없이 엄격한 여성 판사님이 서류를 훑어보고 눈을 가늘게 뜨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원고 측에 묻겠습니다. 피고가 보증인이 되어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십니까? 네,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구두 합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반으로 집구매를 진행했습니다. 그 합의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화요. 저희는 함께 상의했습니다. 저희는 가족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보증 문제에 관한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민준이의 변호사가 무언가 반박하려 했고 어떤 법 조항을 읽기 시작하며 윤리적 규범에 호소했지만 판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감정은 접어두고 사실관계에 집중합시다. 그녀는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피고 박선영 씨,
보증인이 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액이 너무 크고 제가 전체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거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에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제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신용보고서 출력본입니다. 또한 소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던 시기에 원고의 소비 행태를 보여주는 소셜미디어 스크린샷도 있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받아 훑어보고 메모를 했습니다. 사건 기록에 첨부하겠습니다.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책상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가 구석에 몰린 사람이 아니라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리가 끝난 후 우리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러설까요? 두고 봐야죠. 아마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틀 후 서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가 아닌 바로 그녀였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공식적인 절차 없이요. 민준 씨는 제가 전화하는 거 몰라요. 우리는 공원 분수대 옆 벤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아는 제 시간에 왔는데 언제나처럼 절제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눈빛에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할 말에 그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는 일이 재판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저는 정말로 민준 씨가 그냥 어머님과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합의를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혼자 행동하기 시작했고 모두를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늦는 건 법원이 이 모든 걸 기각하고 그가 왜 제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지 설명해야 할 때겠지.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둘이에요. 빚더미에 앉아 있고요. 저 자신도 이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계속 어머님께서 자기를 배신했고 어머님 도움 없이는 저희가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가 어머님께 모든 진실을 말하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는 저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는 침묵했니? 네, 침묵했어요. 그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무서워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한 여자, 한 어머니, 저와 똑같은,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한. 그녀는 자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따라 끝까지 갔고, 이제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 소송을 시작했을 때 왜 그를 막지 않았니? 막으려고 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돕기 싫으면 최소한 빚이라도 갚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서류를 제출해버렸어요. 제가 그를 설득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온 편지 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연체 금액, 벌금 경고, 그리고 최종 상환 기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후에는 사건이 추심업체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는 여전히 시간을 끌며 고금리 소액 대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저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3일 전에요. 싸움 없이 그냥 소장을 제출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는 모습을 보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그를 정말 사랑했지만 그는 망가졌어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요.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됐지. 아무도 제때 그를 막지 않았으니까. 서아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그의 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서아야. 그리고 만약 언젠가 아이들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면 살림에 관한 것이든 뭐든 그냥 전화하렴. 우리는 이제 아마도 남은 아니니까. 저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등은 꼿꼿했고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종 재판은 금요일 오전 10시 정각으로 잡혔습니다. 저는 회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중요한 일에 갈 때 항상 하던 차림으로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증거, 증언, 서류들, 그리고 김영희 씨가 가져다 준 것과 서아가 전해준 그 명세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시작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서아도 변호사도 없이 출력물이 삐져나온 두툼한 서류철만 들고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얼굴은 피곤했으며 눈은 잠을 못 자 푸르스름했습니다. 그의 사정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법정으로 불려 들어갈 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도 서운함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이해만이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판사님은 같은 분이었고 여전히 사무적이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며 서류를 훑었습니다. 원고, 소송을 유지하십니까? 네,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 즉 피고가 저에게 도움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저축액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불성실함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녀가 구두 합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님은 일어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저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원고는 피고의 도움을 기대했다고 주장하십니까? 네. 거래를 논의하던 시점에 이미 원고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민준이는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관계 있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서명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되었음을 증명하는 신용정보 조회서를 제출했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의 참여 보장도 없이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즉, 원고는 의식적으로 위험을 감수했고 이제 자신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어머니를 비난하고 싶은 겁니까? 판사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고, 답변하세요. 민준이는 침묵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원고와 그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정적 어려움과 일치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사진 및 영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 친족을 의도적으로 조종하려는 시도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속였다고 말하는 겁니까? 김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판결은 3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출구에서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마 선을 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해하시잖아요. 저는 절박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패배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재판에서 져서가 아니라 네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제 안에서 다른 무언가를 본 것처럼, 어머니도 예비 지갑도 아닌 한 인간을 본 것처럼, 정말로 제가 어머니 인생의 일부가 아니길 바라세요, 민준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바랐어. 하지만 이제는 단 하나만 바랄 뿐이야.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제가 사과하더라도요. 이미 늦었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법원 건물 앞에 서서 갑자기 등 뒤에서 수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가방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죄책감, 두려움, 제 것이 아닌 빚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김영희 씨가 이미 계단에서 파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모든 것이 정직하게 이루어졌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판결을 기다려야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망쳤어요.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똑똑해요, 선영 씨.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파일을 받아들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선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크리스틴입니다. 민준 씨의 전 여자친구였어요. 그와 소송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 거예요. 부디 전화 주세요. 중요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과거에서 온 이름 같았습니다. 저는 크리스틴을 기억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가 서아를 위해 아무 설명 없이 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끼어들고 싶지는 않지만 민준 씨가 어머님과 소송 중이라는 소식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언젠가 저에게 비슷한 짓을 했거든요. 법정에서는 아니었지만 그는 거래를 빙자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어리고 사랑에 빠져 있었고 나중에 빚더미에 앉게 됐죠. 그는 사라졌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니? 저는 순진했어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결혼하고 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가 어머님께 하는 짓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이용해요. 단지 예전에는 여자친구들을, 이제는 어머니를 이용할 뿐이죠. 서류가 남아있니? 네, 사본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보내줘. 중요해. 20분 후 메일함에는 오래된 계약서 사본, 각서, 대화 내용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다정하고 영리하게 신뢰를 통해 접근한 다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출력해서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재판은 거의 끝났지만 아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법원의 판결은 3일 후인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저는 혼자 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참석이 공식적으로 필요 없다고 미리 말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제 귀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와 자리에 앉고 서류를 훑었습니다.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박민준의 피고 박선영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주택담보대출 계약에 따른 의무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해당 거래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 다음으로는 법률 용어들, 조항번호, 기한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끝났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판사님은 저를, 그 다음에는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변호사 없이 청바지 차림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왔고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나간 후에도 그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분하게 그를 지나쳐갔고
문 앞에서야 멈춰섰습니다. 민준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왜 졌는지 아니? 그는 침묵했습니다. 법원 때문도 아니고 내가 방어했기 때문도 아니야. 내가 오직 사랑만이 있던 곳에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김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선영 선생님. 모든 것이 공정하게 끝났습니다. 맞소송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정신적 피해, 평판 손해에 대해서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저는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를 내버려 두길 바랄 뿐입니다. 그것도 승리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래된 통장을 해지하고 새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모든 저축액을 옮겼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증여 절차를 밟았습니다. 물론 민준이가 아닌 저 자신에게요. 더 이상 누구도, 법원도, 은행도 그곳에 손댈 수 없도록. 그리고 나서 공증인을 찾아가 새 유언장을 작성하고 10원 한 장까지 모든 것을 명시했습니다. 제가 떠날 생각은 없었지만 만약의 경우 모든 것이 제가 결정한 대로 조작도 놀라움도 없이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이나 서아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 가게에서 그를 보았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아무것도 가져가려 하지 않고 웃지도 설득하지도 자신에게 빚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삽니다. 아침에는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집을 정리합니다. 가끔 김영희 씨를 찾아가고 가끔 그녀가 저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소소하게 서로를 돕습니다. 그리고 가끔 차를 마시다가 그녀가 갑자기 말합니다. 있잖아요, 선영 씨. 당신은 정말 강해요.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웃습니다. 제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단지 저 자신을 부서지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아가 최근에 짧게 인간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악으로 갚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저희 잘 버티고 있어요. 만약 언젠가, 언제든 연락해요.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모든 말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책상 서랍에는 바로 그 서류철이 놓여 있습니다. 서류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것을 열어보고 제 자신에게 상기시킵니다. 신뢰는 서명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만약 누군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제 잘못이 아니라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이는 영상이 더 널리 퍼지는 데 도움이 되고 제가 더 많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영감을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